네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문소 책임님께 전체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의약생산센터 안에 이제 지금 공정개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GMP 생산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제 한번 무진복을 입고 들어가는 과정이 또 있을 텐데, 우선 이 공간 안에서 박사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이제 저희 소개해 주시면서 공간들 소개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공유를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학생산센터 그리고 원료생산팀과 공정개발팀을 맡고 있는 이문섭 책임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라는 긴 이름은 저 면접 초기부터 이 이름을 외워서 저는 술술 나오지만 읽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저희는 DGMIF라고 약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첨복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든 저희가 하는 일들은 신약을 만드는 후보 물질들, 초기에 있는 리드 컴파운드 아니면 히트 컴파운드를 가지고 약효를 보고 그다음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요. 그게 약이 산업적으로 임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임상에 필요한 GMP 원료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학교, 대학교나 기업 연구소에서 신약 후보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사람에게 투여할 때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GMP 그레이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유인물 슬라이드 3장이 있는데 그 제일 첫 장에 보면 GM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식품에서는 해스비라는 게 있고요. 요즘 뭐 전기차에서는 eGMP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GMP라고 하는 것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정말 물건을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게 만들 때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라는 것은 GMP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원료가 들어오고 그리고 생산이 되고 제품이 출하되어서 우리가 만든 약이 병원, 약국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모든 전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GMP 시스템이라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에 위치한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원료의약품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타이레놀 제일 많이 쉽게 접하게 되는 타이레놀이라는 게 있고요. 이 타이레놀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주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500mg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650mg 안에 아세트 아미노펜이 500mg, 주성분이 500mg 있다고 해서 타이레놀 500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주성분은 아세트 아미노펜, 이 주성분을 저희는 원료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 아세트 아미노펜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지금 자료집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집 보면서 설명하고 계신데, 네, 그 현직 교원 기준으로 해서 259페이지 여기 자료집이 있고요. 예비 교원은 아마 한 10페이지 정도 쪽수가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집 받으신 거에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있고, 여기 방금 이제 설명하셨던 타이레놀 500mg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실 거니까 자료집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료약품 아세트 아미노판을 합성하는 것들이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산업적으로 원료약품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같은 합성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천연물에서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산업적인 방법이 3가지 있고요. 여기는 합성의약품만 만들 수 있는 곳이고 식약처에서 합성의약품만 만들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어는 중간체랑 제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판을 만들 때 보통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합성을 2가지
공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중간체 1번, 중간체 2번, 그리고 제품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 중간중간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바로 마이크 켜셔서 얘기해 주시면 또 거기서 바로 저희가 질문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원료일 것이고요. 중간체라고 하는 중간체 1번, 아세토아미노펜의 중간체 1번이 원료로 들어올 것이고, 그걸 합성하기 위해서는 솔벤트나 아니면 촉매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곳은 여기 입고 대기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원료가 들어와서 보시면 저기는 시험 중, 시험 대기가 있습니다. 원료가 처음 들어오면 시험 대기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있는 보관팀에서 시험 검체를 채취하고 여기에다 옮기면 시험 중이 되고요.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적합이 나는 순간 여기 입고 대기실이 아니라 각각가 있는 원료 창고나 아니면 액체 원료 보관소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원료가 들어오고부터가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원료가 들어와서 부적합이 나게 되면 얘를 현장에 들어가면 저희가 실제로 먹는 약들은 부적합적인 원료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부적합이 나면 저기 끝에 있는 부적합 창고가 또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건 장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나 여기를 만질 수 없게 되어 있고 이거는 폐기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현장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산 현장에 들어갈 때 지금은 저희가 투어 형식으로 간단한 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현장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내드린 영상과 같이 노란색 내화학 보호복을 입고요. 앞에 보이는 이런 방독면을 쓰고 가게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전면 방독면 그리고 단면 방독면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전면 방독면과 앞면 방독면의 차이는 유증기나 분진이 발생하면 내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면 방독면이라는 걸 쓰고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가스가 발생하는 것들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방독면, 정말 내 몸의 피부가 밖으로 노출이 전혀 없게끔 해서 실제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부터 보여드릴 곳은 중간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실제로 중간체가 저희가 아세타미노펜을 만드는 방법은 공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체 1번에서 2번으로 만드는 방법, 중간체 2번에서 제품으로 만드는 방법. 그러면 중간체 1번에서 2번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릴 방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나중에 중간체 2번에 제품을 보여드리는 것은 또 다른 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GMP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GMP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드는데 어떻게 잘 만드느냐. 지금 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곳의 공기는 공조라는 것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가 관리되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는 부유입자라고 표현하는 파티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중간체는 그 NC라고 해서 청정도를 관리하지 않지만 온도 습도를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곳은 그레이드 D 구역이라고 해서 청정도가 관리되는 구역입니다. 실제로는 부입자가 100만 개 이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는 미생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제가 제품 생산하는 곳을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는 중간체를 만드는 합성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합성실은 지금 이 안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이 이루어지면 냄새가 나고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도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곳은 냄새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압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서 밖에서 복도에서 실제로 작업장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람이. 그래서 음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안에 있는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바로 다 배기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방은 중간체 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장비가 저희가 100리터 반응기, 그리고 100리터 추출기, 그리고 150리터 추출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설들은 모든 게 다 방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환자를 생각하지만 제 연구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모든 시설은 방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방폭은 생산을 얼마나 잘하냐 이전에 안전에 대해서 저희는 1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방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다 방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0리터 반응기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여기 안에는 지금 세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세척을 하는 중간에 멈춰놨고요. 실제 가동을 하면서 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지테이터라는 이 교반인게 돌아가면서 실제로 반응이 이제 교반기가 돌아가게 되고요. 켜놓겠습니다. 지금 여기 반응기 안에는 솔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척하다, 생산하다가 남은 잔류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한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합성으로 방금 설명드리는 걸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체 1번을 솔벤트 그리고 촉매를 여기 집어넣고 중간체 2번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그거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세척을 할 땐 제가 보통 온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 반응부를 전체를 설명드릴 때는 실제로 액체가 기화돼서 리플럭스 된다고 표현하는 다시 액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동해 놓고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히팅을 켜서요. 제가 외부 온도를 75도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 지금 탱커의 온도는 27도고요. 이게 나중에 들어가 있는 솔벤트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랑 메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액체가 기화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반응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반응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실험실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면 원넥 플라스크 또는 3넥 플라스크 아니면 비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저 파란색 여기가 교반봉, 우리가 마그네틱 바를 실험실에 돌리게 되는데 이게 저희는 아지테이터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교반을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저기 옆에 보이는 저기 숫자가 적혀 있는 저 부분은 피드 베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반응기 안에 용매를 첨가하거나 투입할 수 있는 방법, 투입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넣는 걸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만 옮기시면 UDG 컬럼감 같은 게 보이십니다. 이것은 이 액체가 기화되어서 다시 저기 냉각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컬럼관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리관과 저기 PVC 관 사이 하얀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저 하얀색 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반응기가 유리 반응기다 보니까 고압력이 걸리게 되면 이 유리 반응기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반응기가 터지는 압력보다 조금 더 낮게 설치된 압력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 실수로 인해서 여기 압력이 발생해서 터지는 때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타열판이 터지게 되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압력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그 옆을 따라가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에틸렌 글라이콜, 제가 이지라고 표현하는 냉각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럭스를 해서 액체가 기화되어서 콘덴서를 통해서 저렇게 가면 여기 이지라고 보이는 저쪽에 표면이 닿으면서 액화되어서 떨어져서 이쪽, 네, 여기로 액화된 떨어진 액체들이 다시 반응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쌓여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기로는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냉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환류 반응도 가능하고 증류도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그다음 그런 압력들을 유지해 주는 것은 여기에 스크라바가 외부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나가 있고요. 여기에 열려 있으면 이 공기가 나와서 외부로 열려 있어서 압력이 유지되는, 그래서 폭발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이 바닥에 보이는 이 베셀은 실제로 액체가 기화돼서 날라온 것을 액화시켜서 다시 모아주는 리시브 베셀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기에서 반응을 끝내고 용매를 없애기 위해서 농축이라는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희가 진공을 걸고 농축을 걸면 여기에 솔벤트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고 리플럭스 되면서 실제로 리플럭스 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농축을 할 때 용매가 어떻게 넘어오는지까지도 진공 펌프를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장비는 추출기라는 장비이고요. 합성이라는 것이 유기용매에서 반응을 거치고 나면 무기물을 제거하든 촉매를 제거하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이 추출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유기용매와 물을 넣어서 교반을 해주면 물층으로 불순물들이, 무기물들은 대부분 물층으로 가고요. 유기물들은 유기층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유기층과 수층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험실에서 보면 삼각 깔때기라고 표현하거나 세츄레이션 판넬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층 분리가 일어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육안으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수층과 유기층을 분리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수층이냐 유기층이냐를 가지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층과 유기층 내가 필요한 부분을 빼서 다시 반응기에 집어넣고 반응기에서 농축을 하거나 다음 반응을 가거나 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중간체를 만든다고 해서 중간체 1번에서 중간체 2번을 만든다고 설명드린 부분에서 중간체 1번에서 저희가 반응을 다 끝내고 결정을 잡았어요. 결정을 잡아서 중간체 2번을 제가 얻고 싶으면 여기서 바로 액체로 얻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가 고체로 떨어지는 물질이라고 하면 고체를 필터를 하게 됩니다. 필터는 여기 있는 저기 여기에서 보이는 하부로 이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 옆에 보이시는 이게 누체 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저 액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액과 고체가 섞여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필터가 있어서 여기에 고체만 걸리고 액체는 바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자연압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진공을 걸어서 액체를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중간체 2번, 이 습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액체가 약간 섞여 있는 파우더가 얻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또 건조를 하거나 다음 반응 그런 제품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간체 1번, 2번과 제품을 설명드렸지만 신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구실에서 만들어지고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중간체 1번, 2번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정을 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텝을 5개, 5스텝, 6스텝, 많게는 10개 스텝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다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중간체고요. 마지막 10번은 제품입니다. 근데 제품은 중간체에서 만든 것들은 보통
원료에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불순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제품으로 바로 가져가면 사람한테 투여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한테 약에 따른 독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물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물을 다 제거해야 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은 바로 저기 옆에 보인 저 방으로 결정화실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 반응계에 다시 집어넣고 액체에 녹인 다음 이 액체를 필터해가지고 그 필터된 액이 마지막 최종 제품으로 들어가는 그레이드 D 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핸들링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먼지 그리고 실제로 작업하는 중간중간 생기는 이물들을 필터로 걸러야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약을 만들어지고 저희는 이걸 이물이라고 하고 이물여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응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온도가 지금 36도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솔벤트가 메틸렌클로레이드랑 메탄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메틸렌클로레이드 BP가 35도쯤 되기 때문에 이미 메틸렌클로레이드는 이렇게 보시면 기화되어서 여기는 좀 약간 차갑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까지. 네. 액체가 기화되어서 위에 올라가서 온도 교환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떨어져서 여기에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맺혀지는 것을 제가 어떤 방향으로 보내냐에 따라 농축이 될 수도 있고요. 증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받았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관이 있고요. 여기로 보내게 되면 이제 반응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관이 됩니다. 조금만 뒤에서 찍어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액이 채워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반응기 안으로 들어가면 한류, 저희가 보통 리플럭스라고 하는 것들을 반응을 보낼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한 1리터 정도의 용매가 차면 이렇게 리플럭스에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액이 타는 동안 저희는 이제 제일 중요한 약을 만드는 최종 단계인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공간은 보여드린 이 장비와 유사한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장비가 똑같다고 해서 제품을 만들고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요. 장비는 장비대로 중요하지만 저기에 사용되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 지원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GMP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 지원 설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접하는 물, 그리고 공기. 물과 공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가 제조 지원 설비의 메인이고요. 실제로 공기는 공조를 통해서, 공기 조화 장치, 공조를 통해서 공기를 컨트롤하고요. 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실험실에서는 3차 정류수라는 걸 쓰듯이 저희 현장에서는 정제수라는 장비를 가지고 정배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쓸 수는 없고요. 사람이 먹는 약을 만드는 장비가 닿는 모든 곳은 정제수라는 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W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DW를 가지고 실제로는 장비를 세척하고 생산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곳은 입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란색 문으로 보이시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전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탈의갱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실은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제가 이 제품 창고로 들어가려면 물건을 이 문을 열고 여기에 두고 물건만 두고 사람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이 D 그레이드로 들어가기 위한 갱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아까 압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없습니다.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 25.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양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압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NC 그레이드, D 그레이드에는 공기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나쁜 공기, 실제로 나쁜 공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공기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나쁜 공기, 여기 D 그레이드는 좋은 공기라고 보면 이 문을 가지고 문 틈으로 나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장은 오염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높아지는 거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밀어줍니다. 불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주변은 좋은 공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여기가 주변이 좋아질 수 있게. 그래서 나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버퍼 존이고요. 실제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락이라는 걸 통해서 이 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빨리 문을 닫으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문을 제가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나쁜 공기가 들어왔는데 좋은 공기로 바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천장에 헤파 필터가 있습니다. 천장에 헤파 필터가 있고요. 이 헤파 필터가 공기를 어떻게 내려보내냐면 밑으로 분사해 줍니다. 보통 저희가 사무실이나 뭐 어딜 건물을 가면 공조라는 걸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공기가 인아웃이 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뒤섞여가지고 어떤 건 배기가 되고 어떤 건 다시 불러나오고 하게 되는데 여기는 급기는 천장에 있고요. 배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가 흘러나와서 바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금방 좋은 공기로 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는 물건 들어가는 곳이라 저희는 다시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공기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압으로 관리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창문이 없는 투시창이 없는 이유는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는 투시창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투시창이 다 있거든요. 모든 작업장에 투시창이 다 있는데 여기 투시창이 없는 곳은 옷을 갈아입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갈 때 다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신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 생산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나면 원래는 세탁을 하게 되는데 그 세탁 이 표면에 약물이 묻어 있는지를 다 검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회용으로 입고 그 품목 생산이 끝나면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척 검증을 하지 않고 별도에 그래서 교차 오염을 최소화시켜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옷을 입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조금만 닫혔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메라 대신 한 번만 잡아주시고 아니 보셔야겠다. 신발 벗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키스탄.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분당 탈의하는데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보시면 저는 지금 손밖에 없고요. 실제로 손은 저희가 보호장갑을 끼기 때문에 손도 오픈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또 눈 정도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왜 옷에서 이 옷을 입냐면 얘는 그 무진복이라고 해서요.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옷에서 생기는 보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장에는 그것도 다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내 피부를 최소화로 노출시켜야 몸이 닿지 않고요. 실제로 내 손에는 균들이 살게 됩니다. 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 알코올 소독을 꼭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 그 뒤에 보조팀들이 이제 따로 들어올 거라서요. 제 거 블루투스가 해지가 돼버렸군요. 네. 지금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으면서 그 시간 좀 끌고 있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남겨주세요. 마이크 켜고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잠깐 들어오는 동안 제가 신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라는 걸 많이 하고 실제로 뉴스상에서도 뭐 최근에 유한양행이 몇 조 몇천억을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신약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은 많게는 10년, 작게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조그마한 물질로 분자 규모를 설명하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이 약물이 어떻게 발현하는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규명이 다 끝나야지 실제로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고요.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제 임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약 후보 물질이 나오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독성을 검증해야 되고요. 독성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IND 임상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식약처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했을 때 식약처에서 너희가 만든 이 후보 물질이 이상이 있다 없다를 검증을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IND에서 페일이 나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임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임상을 들어간다고 해서 약이 바로 시판되는 건 아니고요.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상 1상도 보통 짧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제 정상인을 통해서 독성을 이제 먼저 동물에서 했던 독성을 정상인들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다시 신청을 하고 임상 이상의 승인이 나면 다시 이상을 진행을 하고요. 임상 이상은 이제 아픈 환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간들은 또 2년이라는 시간,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임상을 하기 힘든 이유는 아픈 환자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약 후보물질을 만들면 신약에 대한 적응증은 사람들 환자군이 많은 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실제로 국내에는 그런 환자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임상 이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단히 이제 환자들 굉장히 많은 약을 필요로 하는 임상 3상을 지원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독성 후보물질 임상 1상, 2상까지 저희는 지원을 하고요.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제약사에서 이제 본인들의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그걸 허가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신약을 만들면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수만 개의 컴파운드 중에 한 1000개 정도의 후보물질이 나오면 독성을 가는 것은 그 중에 10분의 1이고요. 그 중에 또 독성에서 임상을 가면 또 10분의 1입니다. 한 10개 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임상 3상을 가는 게 한 1개에서 2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신라젠 이런 것들 임상 3상에서 페일이 나면서 회사가 좀 휘청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후보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 후보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희귀의약품입니다. 그 고형암이고요. 어린아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는 없고요. 어린아이가 배 밖으로 암덩어리가 이렇게 검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어주는 약이 그 암덩어리를 다시 작게 해서 이 배에 있는 혹처럼 나오는 게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과학자를 꿈꿨고 과학을 좋아하고요. 과학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뭐 임농도 물론 봤었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게 내가 만든 이 약 때문에 이 환자가 이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서 조금은 덜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둔 이 약은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요. 저는 이 약이 정말 잘 돼서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잘 돼서 곧 약으로 출시돼서 정말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아서 질문 간단한 네. 게 일반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왜 이제 과학실에서 쓰는 실험목들은 전부 다 흰색인지 그리고 안심복도 이제 흰색처럼 보이는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흰색을 선택한 이유는 제일 많이 팝니다. 우선은 이 옷 자체가요. 이 옷은 저희 게 아니고 듀폰에서라는 곳에서 만드는 외국에서 들어온 약이고요. 지금 이 옷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색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색도 있고요, 이 색도 있는데 실제로 깔끔해 보이기 위한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면 반도체 공장이나 식품 공장이라고 보시면 모든 게 다 흰색입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 깨끗하다, 깔끔하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장이 정말 깔끔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어디 작업에서 많이 뭐 노랗게 뭐 묻었다. 그러면 저긴 정말 지저분하게 작업한다는 걸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흰색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옷이 오염됐는지를 판단하는데도 흰색이 제일 좋아서 흰색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흰색이 염색하는 것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학 실험실에서는 흰색을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제품을 만드는 곳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아까 중관체를 만드는 곳은 제가 간단한 방 하나라는 곳에서 중관체를 다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문들이 어림잡아 8, 9개, 최소 10개 정도의 문이 보입니다. 이 모든 문들은 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제가 공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관체는 10개가 필요하지만 제품은 한 스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 한 스텝을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방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부속 설비들을 두는 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그만큼 사람한테 투여될 것은 정확한 규칙대로 그리고 이 관리되고 있는 곳에서 본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생산 현장의 3분의 2는 이 그레이드 D 청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이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한테 투여될 때 사람이 먹게 될 원료의 분진, 그 다음 미생물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끔 다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제 다시 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합성실 그리고 중간체를 만드는 곳과 동일한 장비이고요. 이 장비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서 액이 넘어왔을 때 여기로 액이 들어가고요. 여기 액이 들어간 것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결정화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결정화를 통해서 저희가 파우더를 만들면 거기서 여과를 해서 이 여과한 파우더를 저희가 이제 건조를 거치게 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스텝 중에 마지막 한 스텝만 여기서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많은 곳을 가동을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데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저기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생산하지만 이곳은 하루 이틀 정도면 생산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은 청정도가 관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이런 장비들은 국내에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보급형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GMP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GMP 시스템을 이런 청정도를 관리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시설팀이 또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환경에서 나오는 물이나 균, 그리고 이 부유입자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QC가 필요하고요. 얘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또 GMP 조직과 할 수 있는 QA라는 조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얘를 보증하기 위한 여러 유관 부서들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큰 공장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은 여기 이런 곳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조그마한 벤처들이나 이런 곳은 실제로 이런 곳을 구비하고 싶지만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비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들 해결하고자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 여기를 실제로 구축을 했고요. 복지부 산하에서 지금 저희가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D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만드는 임상에 필요한 약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이 장비보다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곳은 그레이드 D 구역이고요. D 구역은 보면 온도와 습도를 관리를 하는데 제가 잠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온도는 15에서 25도를 여기 실제로 1년 365일 이 온도를 관리해야 되고요. 습도는 65% 이하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약간 건조하죠. 그래서 37%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는 여기가 온습도 센서인데요. 한번 제가 장난삼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죠. 이 센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기준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기준 이상이면 무조건 일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외부 환경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일탈로 보지 않고요. 평상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온도 습도를 관리하면서 문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게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 공간이 온도 습도가 관리되고 있는지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아침 저녁을 점검하면서 여기가 온도와 습도가 잘 관리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간도 작업원들이 작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방폭으로 되어 있고요. 좀 재미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휴무드라는 곳이고요. 아무드고 실제로 분진이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필요한 곳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유증기나 이렇게 작업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이고요. 실험실에서 굉장히 아무드는 많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실험실에서 없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정비소도 아니고요. 이건 릴선이라고 하는 건데 정비소 가면 우리 에어로 그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당겨가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접지선입니다. 저희가 용매 탱크나 용매를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용매 탱크에 얘를 이렇게 물려 놓습니다. 그러면 용매 탱크에 스파크가 일어나도 불이 나지 않고 접지 때문에 다 이렇게 정전기로 스파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반응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GMP와는 상관없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걸 핸들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원의 안전 때문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여기서는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가 여과가 되면 이 여과한 습체를 가지고 또 옆방으로 저희가 가지게 옮겨갈 거고요. 제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습체를 비닐백에 담아서 제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습체는 그냥 바로 사람은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여기는 건조와 분쇄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습체요.
보통은 영어로는 crude, CRUD라고 표현하고요. 저희가 보통은 조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습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문은 좀 닫아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건조기고요. 트레이 형식으로 여기 안에 건조 트레이를 집어넣고 여기를 닫고 외부의 온도를 가할 수 있고 진공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건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온도를 맞추고 진공 건조를 뭐 8시간, 12시간 돌려서 건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뽀송뽀송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기 하듯이 여기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약간 덩어리진 것들은 여기 이제 분쇄기란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분쇄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코밀이라는 장비고요.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입도 사이즈, 파티클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파티클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메쉬 망입니다. 여기에 입도 사이즈 제가 큰 거와 작은 거를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얘가 입도를 크게 작게 관리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가 입도를 조금 더 크게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메쉬망이라고 하고 여기 구멍의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만드는 파우더 알갱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로를 통해야 되네요. 여기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이 바로 제가 GMP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GMP에서 사람이 이동할 물건 하는 세 가지 동선을 나눕니다.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물건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작업은 어떻게 될 거냐, 플로우라고 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공정 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설명인데 지금 저기서 보시면 중간체는 저 끝에서 만들어졌고요. 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끝방에서 여기 옆방으로 왔고요. 실제로 여기서 다시 나가서 여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가 저희가 만든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다시 이 옆방으로 간다면 교차 오염이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건조가 끝나고 분쇄가 끝나면 이제 저희는 또 이 옆방으로 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오염이 덜 되는 상태라서 네. 바깥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네.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걸 했지만 다 이렇게 그 비닐백에 담아서 또 다듬는 그 오픈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저희는 비닐백으로 담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옮기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또 이게 오염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닐봉지를 열어서 트레이에 넣고 여기에 다시 넣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저희가 옷을 안 입고 네. 그 한 부분이 1에서 9단계까지 네. 중간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네. 옷을 입고 들어와서 처음 들어간 저 방이 1에서 9단계를 같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 이제 최종 단계를 만드는 네. 첫 번째 공간 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공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공간은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이 많은데 결국은 10번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러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1번부터 9번 공간 안에서 중간체를 만든다. 1번, 9번은 건조도 필요 없을 수 있고 건조를 해야 되면 저기서 하는 거고요. 그냥 저 공간 안에서 하는 거고 저기에서는 건조기 따로 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다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은 실제로 큰 제약사에 가면 이런 분쇄실이 또 따로 있고 왜냐하면 분쇄하면 분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쇄실도 아예 따로 두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저희는 임상용 의약품이기 때문에 양이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여기서 실제로는 조금 같은 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GMP로 문제가 있다 없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는 한 거고 실제로 큰 공장을 가면 다 따로 있습니다. 분쇄실만 뭐 10개 이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분쇄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다시 옆방으로 옮겨서 이제 분쇄가 끝난 다음에 저희 옆방으로 옮겨서 보시면 지금 이곳은 식량 포장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알루미늄 백, 제가 보여요. 이런 알루미늄 백에 제품을 보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비닐백, 그 다음에 비닐백에 제품을 집어넣고 비닐백에 다시 저희가 맞겠죠. 타일을 하고 그 다음 또 실리카겔이라는 걸
저희가 방습제라는 걸 넣게 됩니다. 실리카겔 재질의 방습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비닐을 또 싸게 됩니다. 1차 포장하고 비닐로 2차 포장을 하고요. 1차 포장, 2차 포장을 하는 이유는 1차 포장을 했을 때 분쇄할 때 나오는 분진때 실제로 포장지에 묻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는 핸들링한 사람들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핵 같은 걸로 2차 포장을 하고요. 근데 1차 포장, 2차 포장 사이는 보통 실리카겔이라는 흡수제, 저희가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제습하는 기능. 그래서 물을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습제를 하고요.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좀 재밌는 컴파운드는 실온에 건조됐을 때는 물이 없는데 이 컴파운드가 자기 스스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찾아가거든요. 자연적으로 화합물은 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내가 물은 한 7% 정도 흡수해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샘플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건조해서 좀 널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습기가 들어가서 7%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컴파운드는 저희가 케미컬 스테빌리티도 보지만 피지컬 스테빌리티도 같이 보는데 피지컬 스테빌리티가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제품들은 방습제를 안 넣습니다. 방습제를 넣으면 반대로 또 이렇게 물이 줄어들면서 얘가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테스트해가지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실리카겔 핏도 착안하는 역할도 하고요. 다시 제품을 보정, 완전 실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걸 실링을 해서 학에서 포장을 하고 실제로는 여기서 포장하기 전에 샘플링해서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QC에 시험을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이 나면 완전히 실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측량하고 포장을 한 다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저울도 그냥 사용하는 저울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상자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굉장히 무거운데 여기 보시면 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동.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하기 전에 이 저울이 정확한지 분동이라는 걸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저울들은 그냥 막 쓰는 저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을 쓰더라도 일일 점검이라는 걸 다 해서 지금 이 분동은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정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에서 이 분동에 나오는 값이 참값인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저울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이동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이동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품 포장과 측량이 끝나면 이제 옆방으로 다시 또 다른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들어온 문과 다르게 또 다른 문으로 나가게 되고요. 들어오시면 돼요. 네. 이 방은 제품 중간체를 대기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측량 포장이 끝났으면 제가 측량 포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QC 품질 관리팀에 시험 의뢰를 해서 내가 만든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합 연구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는 뒤에서 만들었는데 그냥 아무 때나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런 그냥 일반 캐비넷이긴 하지만 제품 따로 중간체 따로 관리를 하면서 얘가 적합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부적합이면 여기서 이제 바로 폐기 부적합 창고로 가게 되고 여기서 적합이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적합일 때는 저희가 완전히 실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밖으로 NC 청정도를 관리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가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만든 제품이 청정도를 관리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아닌 건 아니고요. 저기 외부에도 온도, 습도는 관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온도 습도계를 보여드리겠지만 맥스 미니멈을 보고 하루 중 24시간 중에 보관소에는 여기도 있네요. 네, 이것도 그냥 일반 장비는 아니고 교정이 다 되어 있는 장비이고요. 보시면 지금 27.4, 20.5%지만 여기 모드를 보시면 민 맥스가 있습니다. 민이 얼마고 맥스가 얼마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걸 보고요. 아침에 한번 와서 24시간 동안 민과 맥스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기준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밖에 나간 NC 구역도 보관소는 이렇게 다 민 맥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눌러서요. 민, 네, 맥스. 네,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제품 창고에 나가서 이제 임상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100m 반응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임상이 필요할 때 실제로는 9kg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1, 2g으로도 임상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10g 정도면 소용량으로 가기 전, 그리고 100리터 반응 가기 전에 실제로는 실험실에서 만들고 100리터의 반응을 바로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용으로도 했지만 임상용도 쓸 수 있게끔 옆방으로 또 옮겨주면 소용량 반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장비들이 여러 개가 갇혀 있고 그게 또 GMP 존 안에 있기 때문에 임상용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잠깐 소개해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10리터 반응기이고요. 10리터 반응기이지만 모든 장비들은 다 이렇게 적격성 평가를 다 마무리하고, 적격성 평가라는 건 이 장비가 설치가 잘 되었는지, 설치하고 나서 시운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실제 생산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 검증을 다 하고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작은 장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00리터 반응기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일들 이 방 안에서 방금 보여드린 게 여기서 반응을 보내고 추출을 하고 농축을 하고 결정을 잡고, 여기는 D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중간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D 공간에서는 중간체도 만들 수 있고 제품도 만들 수 있지만 NC 구역에서는 중간체밖에 못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는 소용량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좀 보여드린 미니어처로 반응기, 추출기, 이건 추출기라는 장비이고요. 여기 보여드린 조그마한 장비는 또 여과기라는 장비입니다. 여과기라는 장비고요. 이 여과한 것들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는 또 옆으로 조금만 옮기시면 저기 보이는 건조기가 실험용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건조기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구비되어서 이렇게 실제 임상의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장비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온도를 올려놓고 지금 온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서 한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저희 다시 옷을 벗는 건가요? 네? 옷을 네. 벗는 건가요? 보시죠. 옷을 벗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옷을 벗는 자동이 좀 있을 거라 마이크를 잠깐 끄고 있을게요. 네. 제가 갑자기 신발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 신발은 무진 안전화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제약품에서 무진화라는 걸 신게 되는데요. 무진화는 그냥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신발입니다. 근데 저희는 드럼이나 말통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엔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안전화의 앞쪽은 철심이 박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신발도 철심이 박혀 있는 안전화인데 현장에서 디룸에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진 안전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런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밖에서는 이런 안전화를 신습니다. 제가 신는 신발이고요. 얘도 안전화입니다. 그냥 등산화 개념으로 보이시겠지만 그냥 예쁘게 나온 안전화입니다. 그래서 작업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시면 네. 여기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버리시면 되세요.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우선 너무 고생해 주셔서 실감나는 연수다. 지금 너무 덥습니다. 네, 황교안 박사님은 더 더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땀을 많이 안 흘리는 편인데 벌써 이렇게 더운 거 보면 박사님이 제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선 질문 더 들어온 게 연구자로서 혹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셨는지. 아까 그 뭐 희귀약물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는 연구자로서는 말씀드리는 게 제일 컸고요. 그렇지만 저도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직을 꿈꿨었고 그리고 교육학을 전공했었지만 그 대학원을 가면서 신약을 만들어 본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직장은 그 제약회사로 첫 직장을 갔지만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제네릭 의약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석사하는 과정 중에는 저도 신약을 만들어서 그런 큰 꿈 있잖아요. 인류 평화에, 인류 보건복지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성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약을 하고 싶었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취업은 또 제네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프로세스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간접적으로 신약을 만들어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대구 천복재단에 합류한 지 이제 6년 정도가 되었는데 6년 동안 한 20건 정도의 IND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20건 정도가 IND 신청했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신약을 만드는데 20건 정도를 기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보람이지 않을까. 저희 앞으로의 건수는 20건이 이제 1년에 최소 5건은 만들자 하는 게 늘 1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지금 저희가 우선은 뭐 랩투어는 끝났고요. 질문 올려주시면 질의응답하다가 그 50분쯤 되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아직도 헷갈리네요. 근무하기 위해서는 혹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곳은 의학생산센터. 네, 전체 센터가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4개 센터 간단하게만 소개 좀 해주시고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인문계 출신, 이공계 출신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생산센터는 보통 화학이나 생물, 미생물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신약을 만드는 데는 그분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문계 출신들,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분들도 신약을 만드는 데 분명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 센터로 가면 실험동물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수의사, 동물 실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실제로 미생물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신약센터로 가면 신약개발지원센터로 가면 거기는 정말 다양하신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저희가 AI 하잖아요. 실제로 여기는 AI 모델, 분자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컴퓨터 전공으로 신약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뭐 미생물 그런 합성 있는 화학과는 기본이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또 의료기기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공대 출신들이 대부분 다 포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부에는 보통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는 회계사도 계시고 저희가 전체적인 회사를 관리하는 인사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어야지 저희가 신약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 저희 쪽에 관심 있다면 전공과 상관이 없지 않을까. 내가 신약을 해보고 싶다. 신약을 만든 일에 조금이라도 좀 기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생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선생님이 보셨다는데 낙과방 드라마가 있어요. 네. 낙과방 드라마에서 이제 신약 연구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데 연구에 몰두하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나는지 집중도에 대한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여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화합물이 제일 좋을 거다라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후보물질이 만들기 전에 제가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화합물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만든 연구원들은 그 컴파운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후보물질이 아니라 그 전 단계 리드 컴파운드나
히트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후보 물질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약 정말 효능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게 임상이란 걸 거치기 위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을 투여하면서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낮감밤에 보면 부작용으로 사람도 머리가 아프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것들도 물론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낮감밤은 바로 임상을 한 거고요. 저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독성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효과는 엄청 좋은데 독성이 있다. 그럼 이 약은 약이 아니에요. 독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약이 아니고 효과는 작은데 독성이 없다. 그럼 얘가 약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이랑 조금 연관되는 대답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윤리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그 개발하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했던 경우가 있으셨나요? 윤리적인 판단이요. 윤리적인 판단을 해본 적은 없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결국은 동물복지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제가 어디 교육을 갔다가 그 KIT 독성평가연구원에서 동물 실험을 평생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트라우마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왜 트라우마를 안고 계냐니까 돼지나 쥐, 뭐 저희가 레빗 그 토끼 실험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별로 인간과의 교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람한테 투여하게 되면 보통은 어디 가면 개 실험을 다 하거든요. 그냥 큰 개에다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개를 사육할 때 사육사의 교감. 근데 나는 얘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는 그런 동물 윤리에 대한 이슈들도 최근에는 많이 이슈가 되어서요. 이게 꼭 개까지 실험을 해야 되냐, 동물 실험을 해야 되냐. 그렇지만 지금 제 소신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동물들이 희생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은 뭐 위령제, 동물 위령제라는 걸 지내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물 복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희귀약물 개발 관련해서 네, 그 정부의 입장에서 돈 많이 안 되지만 연구 개발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필요 우선 그 부분 간단하게 희귀의약품도 결국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희귀의약품들은 제약회사가 저도 제약회사에 있었으니까요. 희귀의약품이나 태장방지의약품은 국가에서 제약회사에 강제적으로 이 약을 생산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은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대표적인 계량약입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계량약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계량약도 국가에서 상비약으로 보관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약들도 보관하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제약사에 너희는 이 품목에 대해서 무조건 생산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저희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뒤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희귀의약품도 결국은 제약사에서 만들려면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이 되어야 시장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희생 정신과 돈도 함께 결부되고요. 그래서 이걸 돈이라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특허라는 걸 또 활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특허를 내면 20년 동안 보장을 받습니다. 물질 특허를 내면. 임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을 해줘요. 그렇지만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는 7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너희가 만든 컴파운드를 가지고 희귀의약품이긴 하지만 환자가 작지만 더 오래 팔아서 너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존을 받아라. 라는 식으로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에서 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혹시 이런 과정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떤 학창 시절에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책이나 영화 혹시 이런 것들 추천해 줄 만한 것 있으신지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화학이 제일 싫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화학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화학이 제일 재미있어서 지금 제가 이 길을 걷고 있고요. 물론 제가 만지는 컴파운드 때문에 저는 실제로 다치기도 했고요. 간도 손상을 입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늘 생각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늘 저희도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라든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놔라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는 취미가 농사 짓는 거예요. 정말 별개로.
그렇지만 이것저것 해보면서 영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은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것들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사람, 저런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보들을 얻고요. 실제로 그게 제가 취업해 오거나 신약을 해오면서 결국 신약도 정보고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어떤 약이 앞으로는 더 많이 개발될 거다. 어떤 약이 앞으로 더 좋을 거다. 이런 트렌드도 분명히 저희한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뭐 팬데믹 상황 되면서 그 의료 기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요. 그 뭐 교보문고에서 검색하면 요즘에는 이제 약에 대한 어떤 그 일반 서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제가 최근에 산 책 중에 오늘도 약을 먹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세계를 바꾼 10가지 뭐 약 이야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약에 대한 개발에서 제일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페니실린 개발, 뭐 이런 쪽에 대한 네. 부분들에 대한 그 과학사와 의학사,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질문 더 들어온 내용은 없는데요. 그 추가 질문 없으시면 저희도 여기서 조금 일찍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네,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영상 공유는 여기 있는 영상으로 바로 공유도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스팀 교육전단에서 이제 이문섭 책임 연구원님이 해주신 이 부분 외에도 7분의 연구원들을 만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시리즈물을 제작해서 스팀쌤 홈페이지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학 생산과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차츰차츰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2월, 3월까지 최종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들 학생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